예,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수업을 듣는지 아셔야 되겠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캠퍼스 어, 교수로 같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쭉 보시면 현재 저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이런 쪽을 주력으로 연구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5일 동안 웹 서비스 기획에 대해서 배울 텐데, 어차피 지금 1시간 동안은 저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는 무엇인가를 오후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왜 기획이 중요한가? 서비스는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가? 도대체 개인화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일정상 내일은 그러면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자. 시장은 우리가 물건 사러 가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획한 서비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장도 한번 들여다보자. 거기에는 어떤 고객들이 있는가를 보자. 그리고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서비스라던가 이미 비슷하게 구현돼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들 한번 분석해보자. 이런 거고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이제 주변 상황들을 다 파악했으니까 내 서비스를 한번 기획해보자. 무작정 기획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에 따라서 기획하게 되는 거죠. 얘기 됐으면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자. 만들려면 HTML5라던가 CSS3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런칭한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느냐? 그렇지가 않더라.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서비스를 에,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 하고 나면은 전체 과정이 끝나게 되고요. 우리 수업에 배울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기획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요. 아까 내가 실러버스에 여러분들 질문할 때는 넣지 않았는데 T자형 인재라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시간 관리. 내가 사실 1번부터 8번 사이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거냐. 우리 서비스 기획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전혀 아닙니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협상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협상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협상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친구들하고 네고시에이션 하는 것도 협상이죠. 이런 것들에 응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TML5, CSS3 이렇게 교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 근처에 포장마차가 없어요. 그리고 원주 시내 쪽으로 나가봐도 포장마차는 거의 눈에 안 띕니다. 네.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는 명동에 가봐야 그나마 잘 정돈되어 있는 포장마차를 볼 뿐이지 이제는 이런 데가 별로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불과 여러분들이 한 5년 전이라고 할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거리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제법 눈에 보이던 풍경이었어요. 그럼 이게 왜 사라지고 있는가? 얘네들은 그냥 사업이 망해서 없어져 버린 걸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요기요라던가 이런 배달 앱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자기네들한테도 수익이라는 매출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배달의 민족은 뭘까요? 음식 주문해서 배달받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해봤기 아는 건데,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배달의 민족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배달의 민족의 기능성이죠. 네,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네, 학교에 오기 위해서 네, 지방이나 서울에서 오는 학생들은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어디서 내려요? 원주역에서 내립니다. 거기가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원주역에서 내리면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내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또 그 기차를 타고서 갑니다. 그 역할을 플랫폼이 해주는 거예요. 그 원주역은 우리가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을 주는 데가 아니죠. 걔네들이 하는 일은 뭐다? 학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내리고 탈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익은 누가 번다?
학교에서 안 벌고 예, 기차 여기 번다. 우리는 지식을 세일즈하고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용을 들여갖고 학교에다 와서 수업을 듣는데 돈은 누가 번다? 예, 원주역이 번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지식을 많이 공급을 해줍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기 위해서 멀리서 예, 오고 있어요.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매출 구조가 안 나요. 수익 구조가 안 납니다. 근데 돈은 어디서 번다? 중간에 오는 학생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원주역이 돈을 번다. 플랫폼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밥을 먹고 싶어요? 음식을 팔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을 딱 봐서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포장마차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 매출을 벌려면 서비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플랫폼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해 갖고 짜장면 배달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배달을 안 시켜주거든요.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지만 나한테 음식이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는 먹고 싶은 사람도 플랫폼으로 가고 팔고 싶은 사람도 플랫폼으로 가서 여기서 접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포장마차가 사라지는 이유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에요. 플랫폼이 있으니까 생활이 편리해지고 더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비즈니스나 어떤 경제 활동이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 속으로 누구나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다? 플랫폼이다. 여러분들이 집이 장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수업을 듣고 장사를 접고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화해도 음식 배달이 안 되죠? 배달 앱을 설치하세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접점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 운영하고 싶다 하고 한다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고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는 거죠. 공급도 없는데 수요만 있으면 형성이 안 되죠. 반대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땅입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일주일 후에 어떤 고민을 했냐면 학생들이 밥을 먹고 싶은 수요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한테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부식이 괜찮았대요. 늦잠 자지 말고 가서 아침 먹고 올 걸. 어떤 날은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부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그냥 잘 걸. 이러한 니즈가 있어요. 수요가 있어요. 아침이 어떤 부식이고 뭐가 나오지 이거를 알면은 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알아서 내 일정을 조절할 수 있겠는데 학교에 입학해서 와서 보니까 1학년 학생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숙사에서 생활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면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수업을 듣고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보니까 공급은 식당인데 수요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서로 맞지 않아요.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가서 실망하기도 하고 못 가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러면 접점을 형성을 해주자. 그래서 학식모지라는 앱을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학생모지 외에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식모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딱 봤더니 첫 느낌이 뭡니까? 예, 허접해. 좀 만들려면 잘 만들어갖고 UI도 이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허접해. 근데 제가 그 학생한테 한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빨리 런칭해요. 무조건 빨리 런칭을 해야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음식에 관련하는 사람들이 너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쓰게 된다.
무조건 빨리 런칭해라. 또 이제 런칭부터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어트랙티브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기획 요소가 없으면 망하고 성공하면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비즈니스, 우리나라 말로는 사업이죠. 네, 모델은 뭐냐? 네, 모델하우스입니다. 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먼저 돈을 내요, 몇 억씩. 그 이유는 뭡니까? 모델하우스에 가보니까 좋아서. 모델하우스 컨테이너에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에 인테리어까지 해놓으니까는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으면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죠. 네, 비즈니스 모델도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모델하우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어떤 거를 하는 사업체구나,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비스구나, 뭐를 제공을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와서 투자하고 분양을 신청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비즈니스 어디로? 투, 영어로 투입니다. TO, 비즈니스로. 그래서 B2B라고 하고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소비자한테 화장품을 판매한다? 그러면은 비즈니스가 컨슈머 또는 커스터머한테 투, 이런 것들을 B2C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개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프리랜서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여한다라고 하면 컨슈머 투 비즈니스에서 C2B라고 하고, 에, 어떤 중고 매매 거래 사이트 이런 데는 뭡니까? 컨슈머한테 뭔가를 제공을 해주죠. 이런 경우를 C2C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 이런 거는 그 기업이 개인한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B2C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2C. 그 다음에 핸드폰도 B2C죠. 삼성이 개인한테 핸드폰 하나씩 오는 사람한테 판다. B2C입니다. 삼성이 B2B 비즈니스도 해요. B2B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쿠팡이 입사했다고 해봅시다. 그랬더니 쿠팡이 직원이 됐더니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핸드폰을 하나씩 줘요. 앞으로 이 폰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해갖고 아주 좋은 폰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럼 쿠팡은 삼성한테 이미 그런 용도로 폰을 한 몇백 개를 사놨겠죠. 그럼 삼성은 쿠팡한테 폰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몇백 개씩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쿠팡한테 파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B2B라고 합니다. 그래서 B2B, B2C가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의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이윤 창출을 위한 수행 활동들의 집합, 시장에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설명,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로직과 전략적 선택에 대한 집약적 표현. 네, 말은 멋있는데 금방 와닿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런칭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을 하려고 소비자가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던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겠죠. 그 사람은 모델하우스에 와본 겁니다. 모델하우스에 쭉 둘러보니까 수전은 뭘로 만들어졌네, 싱크대는 뭘로 만들어졌구나, 소파는 이렇게 놓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든 사이트에 딱 들어와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사이트가 나한테 무슨 가치를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 거지?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이 사이트를 다운로드했다가도 그냥 지워버리죠.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치 창출 과정과 가치의 전달 과정. 나한테 이 서비스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지?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딜리버리를 해주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과 지속.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건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건지,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리티, 어떻게 이 서비스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라는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개인이 딱 들어오게 되면 고객은 가치를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사이트를 딱 보고서 투자자가 여러분들 사이트를 딱 봤어요. 투자자. 요즘은 4차 산업 시대니까는 이 얘기도 하면은 좀 몇 프로 새는데 투자자들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뭉텅이가 되는 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얻어들이는 수익이 크면 자기네 그게 매출이거든요. 네,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를 딱 봤더니 이거 될 것 같아. 말을 보니까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네.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겠네. 이 서비스 잘 되겠네. 그러면 예, 배달의 민족아 우리 돈을 좀 가져가서 사업을 좀 잘 해봐 해갖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투자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투자자들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모델하우스에서 뭐를 보고 싶어 하는가? 네, 수익과 지속을 보고 싶어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어떤 수익이 나겠구나. 말이 되겠네. 지속하게 해주려면 내가 뭐를 도와주면 되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출시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멋지게 만들어서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올려놨다. 네, 다운로드 받은 투자자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으면 그냥 뭐 하루 이틀 가다가 사라지는 서비스가 된다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이트 서비스를 만들었다. 두 번째. 그러면 투자자도 관심 없고 고객도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내 서비스를 만들어 갖고 런칭을 했는데 앱스토어에다 올려놨는데 나도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가치는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되는지도 내가 모르고 누구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든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제대로 가치 딜리버리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거기서 수익이 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의 틀을 형성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듣고 서비스를 제대로 기획해서 런칭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겠는가? 투자자든 개인이든 딱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를 이 서비스에서 제공을 해주는구나. 내가 이거를 이용하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겠네. 내가 그동안에는 밥 먹을 때마다 이러한 불편을 겪었었는데 요거 어플리케이션만 내가 다운로드 받으면 나의 불편한 문제를 얘가 다 해결시켜 주는 거야. 게다가 편리성까지 나한테 더해주네. 와, 이 서비스가 옛날에는 먹히지 않을 수 있어도 4차 산업시대가 되니까 에, 기존의 시장에 존재하던 다른 서비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더 큰 유익을 내가 얻을 수가 있겠구나. 게다가 연쇄춘추해서 이거를 보고서 기사까지 내줬어요. 미디어의 관심까지 끌게 되게 되면 내가 돈을 태워서 마케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한테 더 널리 알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서비스가 미디어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아까 같은 그 학식 모지가 조금 더 UI를 예쁘게 만들어 갖고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난다. 혹시 압니까? 공중파에서 취재하러 오게 될지도 모르겠죠. 미디어에 관심을 끌 수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나의 대상이 되는 고객은 누구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냐.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서 쓰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독점 서비스라면 수익이 높은 비즈니스를 구현할 수가 있다. 독점적인 서비스를 갖고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차 산업 시대의 서비스라면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보완적 자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어, 보완적 자산 모델. 보완적 자산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맞아요. 그리고 모델 하우스이긴 맞습니다. 근데 어떤 모델 하우스에 들어갔더니 보완적 자산이 있는 모델 하우스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를 들여다봤더니 보완적 자산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완적 자산을 갖추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기술이 문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술을 배워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남들이 그거를 쉽게 모방할 수 있다는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이 IT 쪽이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학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실력만큼 금방 따라 올라옵니다. 인터넷의 기술은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모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장점이에요. 누군가 만든 서비스가 있는데 약간 허접해 보이네?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해갖고 비슷한 걸 만들어갖고 조금 더 잘 만들면요. 그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허접하게 인터넷에다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런칭을 했다. 누군가가 그거를 봤는데 이거 기획 아이디어는 좋은데 서비스가 허접하네? 그럼 걔네들도 빨리 개발을 해갖고 여러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가 있어요. 문턱이 낮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도망가야 된다. 인터넷 문턱이 낮아서 내가 만든 서비스를 모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생겨날 텐데 그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나의 서비스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더 갖고 있자. 그래서 보완적 자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내가 만든 서비스를 모방하기가 쉽다. 특별한 기술 없이 만든 서비스다. 그러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겠죠. 비슷한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질 테니까. 반면에 모방하기가 약간 어려운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사이트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내가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내가 보완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 만약에 내가 보완적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서비스가 기술적인 문턱은 낮아서 모방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아까하고 다르게 내가 보완적 자산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보완적 자산을 갖고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여러분들은 수입을 계속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보완적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특허. 특허를 갖고 있으면 이 기술을 걔네들이 베낄 수 있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 베끼죠. 그래서 못 쫓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M&A, 파트너십.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기술을 다른 기업이 갖고 있어요. 그 기업은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협의해갖고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내 기술을 제공을 해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보완적 자산을 나한테 제공을 해줘. 예를 들어서 특허를 갖고 있는 어떤 업체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탐나해요. 이미 그 기술은 모방하기가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술력을 제공을 해주고 걔가 갖고 있는 특허를 내가 가지고 오면 이거는 철옹성이죠. 누가 쫓아오고 싶어도 모방하고 싶어도 모방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방을 설령 한다고 한들 특허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는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만의 특출한 무언가를 가지고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런칭을 했어도 기술의 모방 정도에 따라서 내가 위태해질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나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던가 또는 특허라던가 이러한 장치를 갖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서스테이너블하게 유지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있어서 들어오셨어요, 수업을. 그리고 나중에 서비스를 만들게 되시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에 직면하게 된다. 어떻게 할 거냐? 보완적 자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000년도에 닷컴이라고 하는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전부 다 인터넷에 들어와서 뭘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품이 어땠습니까? 거쳤어요. 수많은 닷컴들이 막 사라져버렸어요. 서울에 테헤란밸리가 만들어져 갖고 테헤란 외에 우후죽순 IT 기업들이 막 만들어졌는데 닷컴 거품이 거치면서 전부 다 망하고 살아남은 몇 개 기업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터넷 붐을 타고서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닷컴 거품이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쭉 거쳐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남은 몇 개 기업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구글,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엔비디아, 뭐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은 살아남았어요. 그 얘네들은 왜 살아남았을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얘네들이 보안적 자산을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적 자산이 궁극적으로는 중요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슬라이드가 나왔네요. Get It Fast입니다. 고객을 빨리 확보해라. 그래서 그 규모를 빨리 키워라. 그래서 남들이 쫓아오기 전에 내 서비스를 가지고 빨리빨리 도망가라. 이게 Get Big Fast 전략입니다. 시장 선점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친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을 쓰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있어 해갖고 나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내가 쓰고 있는 거를 보고 딴 친구가 또 배달의 민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점점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 어떤 사람이 비슷한 거를 나도 만들어서 한번 경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무슨 뭐 요기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요기요를 만들어 봤는데 사용자가 요기요 쪽으로 많이 갑니까? 배달의 민족 쪽으로 많이 갑니까? 배달의 민족 쪽으로 많이 가죠.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막 둥그렇게 서가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걸어가다가 거기 하면 다시 또 발걸음을 돌립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거기다 소모를 해요. 왜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거기 가서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같이 가서 자기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또 다른 행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이 안에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서비스가 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서 다운로드 받아보고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 서비스가 어떠한 가치를 제공을 해주느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 일단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용자들을 빨리 모아라. 그리고 규모를 키워라. 그리고만 빨리 도망갈 수 있게 된다. 아까 학식모지 학생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아주 디자인을 예쁘게 해갖고 만들고 하면은 하세월이다. 이번 학기 방학 동안에 못 만들면은 다음 겨울 학기 때까지 네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못 만들어낸다. 그러나 허접하더라도 빨리 런칭을 해라. 빨리 출시를 해라. 그러면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은 몰려든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700명이 다운로드 받았어요. 2주일 만에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 연세춘치에 들어가 봤지만 사이트가 허접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나도 몰려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점점 규모를 키웁니다. 키우고 난 다음에는 보완적 자산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나가면 아, 미래 캠퍼스에서 나도 음식에 대한 소개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내 수업을 듣고서 기획을 한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이미 학식 모듈을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이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안 받고 학식 모듈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아이디어가 좋으면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시작해라.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내가 1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계속 빨려 들어오는 것을 네트워크 효과라 그럽니다. 그 사이에 나는 품목을 늘리고 컨텐츠를 다변화시키면 사람들이 더 몰려들겠죠? 물려들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계속 물려들었는데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는 뭔가 볼거리들은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 자, 그러면 고객이 왜 확보가 용이한가? 네, 이미 락인, 가드리를 탁 쳐놓은 거예요. 락인.
바드리를 쳐놨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비용이 큽니다. 새로운 사이트가 생겼어요. 근데 나는 이미 배달의 민족에 익숙해져 있는데 남들이 얘기를 하니까 요기요가 조금 더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가격 할인도 더 되고 편리하다, 뭐 좋다 그래요. 근데 웬만해서는 배달의 민족을 계속 불편해도 쓰지 요기요를 안 써요. 배달의 민족이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냥 배달의 민족을 주문을 해요. 요기요를 안 써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배달의 민족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요기요를 쓰려고 하면 요기요가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서 티켓을 하나 더 주기 때문에 짜장면을 배달하면 1,000원이 할인을 받아요. 근데 요기요를 안 쓰는 이유는 뭡니까? 요기요 다운로드 받아야 되죠. 요기요에 가입해야 되지요. 요기요의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지요. 이거를 가지고 학습판에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1,000원보다 더 비싼 가치거든요. 그러니까는 스위칭 코스트 안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만들기 전에 허접하더라도 내가 먼저 만들면 내 거를 쓰는 사용자들이 불편해도 웬만하면 안 바꾼다. 학습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계속 락힌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보안제와 인컴패터블한 경우, 음, 그렇죠. 어떤 다른 데서 비슷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호환되지 않는다라던가 양립할 수 없는 서비스라고 하면 조금 더 배타적인 서비스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죠.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장표에서 하나 더 조금 내용을 바꿨어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 있어요. 기술력도 높지 않고 보관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빨리 도망가야죠. 쫓아오려고 하는 비슷한 서비스를 누가 아이디어를 모방해서 빨리 만들려고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런 전략이다. 도망가라. 런 전략의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get big fast예요. 사용자를 빨리 끌어들여라. 그리고 사용자의 규모를 키워라. 그러면 규모가 커질수록 여러분들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블랙홀을 상상해 보세요. 블랙홀을 주변으로 해서 안드로메다라든가 은하계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어떤 모양입니까? 타원형을 그리면서 점점 빨려 들어가는 모양을 그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사용자들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점점점 사용자가 들어오면서 플라잉 휠, 바퀴가 돌아가는 그러한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용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늘어나게 되게 되면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강자가 될 수 있다. 나머지 뭐 블로킹 전략, 팀업 전략, 이거는 전략적 제휴를 말하는 거고, 블로킹 전략이라는 거는 어떤 보안적 자산을 가지고 따라오는 거를 막아라, 이러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겟빅 페스트가 그래서 중요하다. 학식무지 여러분들 만들려고 해봤자 아무리 UI를 예쁘게 만들어도 지금의 학식무지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사용자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식무지 입장에서는 뭡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 네트워크 효과, 에, 메카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value, 내가 제공하고 있는, 내가 만든 서비스의 가치는 사용자의 제곱이다. 사용자가 한 명 들어왔을 때 나의 가치는 1이에요. 사용자가 2명이 되면 가치는 2가 됩니다. 4가 됩니다. 3명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9가 돼요. 점점점 이렇게 이런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이유는 뭐다? 한 명이 들어오지만 그 한 명이 다른 2명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다른 2명도 각각 나머지 2명한테 영향을 미치니까는 서로 상승 효과가 나는 거예요. 가입자가 한 명 늘어나는 게 그냥 한 명이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가게 되면 커뮤니티도 서비스를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물건만 팔면 되는 그 사이트가 처음에 물건만 팔았다가 이런 거를 본 거예요. 네트워크 효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결국은 비즈니스의 핵심이구나. 내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파는 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두고 있었는데 보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네. 그럼 사람이 모일 공간을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게시판을 만들어줘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게시판에 이 사용자들이 들어갑니다. 그 게시판에서 여러 가지 서로 토론들도 많이 해요. 그러더니 공동 구매까지 하네요. 그러니까는 매출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자승이 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가치가 된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기획해서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만들면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왜 안 들어올까? 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앱스토어에 가서 어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로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은 것 중에 몇 개나 잘 쓰십니까? 지우지 않고 그냥 놔버려 둔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죠. 네, 성공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들도 있고 발견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도 수두룩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왜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을까? 나도 치킨집을 열면 치맥을 팔아갖고서 성공하겠지라고 하는데 10개 치킨집 중에서 성공하는 치킨집은 0.1개라고 그러던가요? 100개는 모아놔야 그중에 성공하는 치킨집 하나 정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다 무조건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우고 파이썬을 배우고 학교에서 프레임워크를 배워서 기술적으로는 잘 구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망하는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냐? 서비스 기획적인 요소가 많이 빠져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는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어야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서비스는 이러이러한 가치를 나한테 제공을 해주는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까? 전 국민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지 그 말은 나는 이 서비스를 출시하자마자 망해야지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네. 누가 내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분명히 정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유통 채널.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화장품이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서치는 했어요. 근데 이 화장품을 주문했더니 5일 후에 도착한대요. 네, 다른 데서 주문하면 그 다음날 오는데 네, 유통 채널이 약하게 되게 되면 사용자들이 관심을 거두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과 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고객이 그냥 물건 사갔어요. 땡? 아니죠. 고객 한 명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네트워크의 가치가 자승으로 순증한다 그랬으면 그 한 사람의 가치는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빠져나가게 되게 되면 가치가 1만큼 감소하는 게 아니라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객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 그래서 할인 프로모션 쿠폰들을 보내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게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프로모션도 예를 들어서 나의 서비스의 하나의 요소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치 구성, 핵심 능력, 파트너 네트워킹, 파트너 네트워크 아까 얘기했군요. 비용 구조, 수익 모델 이러한 총 9가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서비스 기획할 수 있는 준비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알렉산더 오스트왈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설명한 9가지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뭔가 좀 구조적이죠? 네. 내가 가치를 제공을 하겠다고 뭐 하나를 딱 정했습니다. 음, 플랫폼 측면에서 보면은 배달의 민족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네, 배달의 민족의 봉변 사장이 이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기획을 할 때 그 백수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전단지가 길거리에서 많이 굴러다니고 바람이 휙 불면 낙엽하고 같이 굴러다니면서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얼마나 물건을 팔고 싶으면 저렇게 전단지를 찍어서 인수해갖고 배포했을까? 근데 그게 배고파하는 사람한테 가지 않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네. 그러면 저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방법은 없을까?
거기에서 시작된 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 사람이 발견한 거는 value proposition. 내가 뭔가를 만들면 팔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내 플랫폼 서비스가 가치가 있게 느껴지겠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도 내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들어왔을 때 먹고 싶은 것들이 쭉 리스트업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좋겠네. 그 밸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나의 고객은 누구로 할까? 쭉 오른쪽에다 고객을 갖다 놨습니다. 네,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 음식을 팔고 싶은 사람,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어떻게 음식을 공급을 해줄 거지? 내가 혼자서 어떻게 4천만 명한테 음식을 다 공급해줘?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음식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오토바이에 관련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채널들을 개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객과 나 사이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모션 코드 같은 걸 발급해서 할인 쿠폰들을 발급을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나의 파트너는 누군가? 나의 파트너는 누군가? 뭐, 운송업체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운송업체를 여기다 딱 갖다 놓습니다. 고객을 이쪽에다 갖다 놓고, 나의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 에, 유통 채널은 아까 여기다 했으니까 저렇게 합시다. 결제를 해줄 수 있으려면은 은행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지불 결제, PG 업체라고 하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 업체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요즘 뭐 결제할 때 여러 이제 결제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PG 업체하고 내 비즈니스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파트너는 결제 회사. 그러면 걔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핵심 액티비티는 뭐냐? 그러면은 열심히 업체들을 발굴을 해서 가게들을 입점시켜야 되고 고객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마케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음식들을 많이 배달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많이 배달하는 음식들을 메인 페이지에다가 노출시켜 주자. 그러려면은 데이터가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가 분석되고 많이 팔리는 음식을 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황이라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면은 내 주변 그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지역 위치를 찾아내갖고 GPS를 이용을 해서 해당되는 GPS 주변에 1km 이내에 있는 가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자. 그러려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키 액티비티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시켜나가고 그 다음에 키 리소스는 뭐냐?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나만의 어떤 자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을 때 나는 매출을 낼 수 있는 레베뉴 스트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100원이 났는데 비용이 150원이 났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서비스를 런칭해갖고 수익이 나요. 근데 운영을 하면 운영을 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나가가지고 결국 파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뭐냐? 비용 구조가 분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수익 구조는 여기서 확인이 됐는데 하나 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코스트 스트럭처, 비용 구조다. 그래서 고정자산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운영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이런 것들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내가 내 비용은 이만큼 나갔지만 수익은 난다. 수익을 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해주면 되고 그랬을 때 나의 고객은 누구이며 핵심 액티비티를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나의 파트너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리소스를 활용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채널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가 공급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서 공부해요. 여러분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딱 들어왔더니 어, 나한테 프로모션 코드도 발급을 해주네. 그리고 주문하면 오토바이가 금방 갖다 주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가치가 발견되는 거죠. 이 가치.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해봅시다. 내가 배달의 민족을 투자하게 되게 되면 얘네들이 1년에 요만큼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익이 그 이상 이만큼 발생이 되네.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인공지능으로 이런 지역 서비스까지 정확하게 주게 되게 되면 더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내 투자 금액을 이런 데 더 쓸 수 있도록 한 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주자.
이런 그림을 모델하우스에서 봤기 때문에 투자자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마찬가지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회사에서 딱 연결을 했더니 뭐 한 달에 매출이 한 10건 정도밖에 발생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연결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달에 트랜잭션이 수천만 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파트너들이 들어와서 이 빈 모델하우스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연계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시점은 언제냐? 네, 배달의 민족이 이미 출시가 되었고 10년, 20년 지난 때가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이 출시한 지 2개월, 3개월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2개월, 3개월 안에.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 런칭을 해갖고 2개월, 3개월 안에 무슨 일을 열심히 했어요? 가입자를 확보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가입자가 막 늘어나요? 아직 충분히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플라잉 효과를 타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디어에서도 좀 다룹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들이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는 관심, 이런 홍보를 보고서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들어와 봅니다. 그랬더니 투자자들이 보니까 될성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투자자가 몇 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주겠다고 접근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 런칭을 해갖고 몇 천억을 투자받을 정도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몇 년 만에 갖춰놓은 게 아니에요. 불과 2,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몇 천억을 나한테 투자하겠다고 들어왔겠습니까? 모델하우스에 들어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겠다고 몇 억씩 그냥 내고 나가는 거예요. 뭐냐?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니까 요거대로만 하게 되면 3년 후에는 내 집을 하나 딱 가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분양을 계약하듯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비즈니스 모델이다. 비즈니스 모델이 이 서비스의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한다. 비즈니스 모델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되어 있습니다. 내 고객은 누구냐? 그들에게 내가 제공할 가치는 뭐냐? 가치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그들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그럴 때 나는 어떤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리소스를 가지고 이러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파트너도 생기고 이러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안정적인 튼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내가 만들고 싶다. 기술력이 있으니까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야지 턱없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서비스가 되고 투자도 받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본 오스트왈드가 만든 그 BMC 모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 그러는데 총 9가지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 하우스 개념이죠. 요게 이제 스타트업이라 그래서 신생 서비스를 새로 만드는 이러한 IT 기반의 어떤 서비스로 좁혀서 보면은 그거를 린 캔버스라는 걸로 다시 모델링,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린 캔버스라고 합니다. 린 캔버스. 내용은 구조는 똑같은데 내용은 조금 더 달라요. 왜냐하면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이미 대상으로 하고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해서 사용자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는데 가운데는 똑같습니다. value proposition, 어떠한 가치를 내가 제공할 것이냐, 고객은 누구로 할 거냐, 그들에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유통시킬 것이냐. 근데 고객이 아직 없으니까는 릴레이션은 맺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다가 unfair advantage,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경쟁력 이런 것들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키 리소스는 확보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근데 파트너는 아직 없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액티비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자리에다 뭘 끼워 넣을 수 있냐면 나는 대신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파트너는 아직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다. 이런 걸로 린하게 캔버스를 슬림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프로틴 기프트라고 하고는 단백질 음료 회사예요. 그러니까 음료수인데 이 안에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단백질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 파우더 같은 걸 해갖고서 마시면 뻑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운동하면서도 마셨을 때 단맛도 나고 목도 이렇게 뻑뻑하지 않으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러나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뭐 대용 음료. 네,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드는 노년층 같은 경우는 당뇨들도 있기 때문에 단 음식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게다가 또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근력도 딸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음료수에다가 그러한 기술들을 넣어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프로틴, 단백질, 기프트라는 거예요. 요 프로틴 기프트가 단백질 음료인데 이 회사에서 실제로 만든 린 캔버스 사례를 내가 양해를 받아갖고 가지고 와서 여기다 실은 겁니다. 그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정의를 해서 이 현재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자들이 이거를 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뭘 보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델하우스 한 장짜리를 보고 이 한 장짜리가 파워포인트로 다시 또 쭉 펼치면 한 30장? 많게는 한 10장 정도, 30장, 보통 한 10장 정도 나오겠죠. 투자자들은 이거를 그대로 풀어놓은 10장짜리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몇십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튼튼하지 않았을 경우 애써서 만든 서비스가 대부분 실패한다. 그럼 왜 실패할 거냐라는 것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데 결론부터 보네요. 망했다라고 전제를 해봅시다. 왜 망했을까 보면 거의 100이면 100은 고객을 몰라서 그렇다. 사람들이 알아서 써주겠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고객을 특정을 해서 그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가치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을 제대로 모르고서 출시를 했다. 그 다음에 팀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마케팅을 제대로 못했다. 그 다음에 자금이 떨어졌다. 비즈니스 모델이 정교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제때에 출시하지 못해서 기회를 잃었다. 열정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사업을 전환하는 것을 실패를 했다. 세상은 빨리 변해요. 이걸 피포팅이라 그럽니다. 세상이 빨리 변해요. 옛날에는 농경시대 때는 느리게 변했어요. 3차 산업 때는 조금 더 속도가 빨랐겠죠. 지금은 4차 산업 시대는 어떻게 바뀝니까? 시대가 빨리 변해요. 엄청 빨리 변합니다. 시대가 천천히 변한다는 얘기를 대양으로 표현하게 되면 바다가 파도가 있어도 그냥 넘실넘실 거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다를 항해하려면 커다란 배를 띄워가지고 대양을 그냥 횡단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큰 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 LG 이런 거대한 기업들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툭 태워가지고 수익을 엄청나게 거두면서 대양을 천천히 횡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반향을 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싱킹하는 거죠. 배가 침몰하는 거죠. 반향을 돌리고 싶어도 빨리 못 돌려요. 배가 무너지니까. 그게 쭉 가다가 천천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삥 돌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4차 산업시대는 뭐예요? 파도가 넘실넘실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매일매일 그냥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 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비즈니스 모델이 크면 그거를 대응할 수가 없어요. 빨리 바꾸는 순간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비즈니스를 빨리 바뀌면 나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조각배를 띄워서 조각배가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적인 기업들이 자꾸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전체 회사가 바뀌는 시대에 따라서 빨리 변하게 되게 되면 조직이 위태로워지니까 조금씩 분사들을 하고 조그만 기업을 만들어내고 조그만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피보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봇, 축이죠. 축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사업을 다각화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패했구나. 제품이 별로 안 좋았다. 서비스가 별로 안 좋았다. 가격 이슈들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중요한 건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얘기하고 있는 현금 흐름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그 다음에 팀이라던가 시장의 조사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것들을 몰라서 결국 이만큼의 비즈니스 결국은 실패한 대부분의 이만큼의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서 내 자랑하고 나 스스로 만족하려면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자기가 사이트 만들어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창출하겠다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시작 하나 마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라. 새로움과 혁신성, 기능성, 그 다음에 고객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다른 고객을 또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죠. 네, 가격도 중요합니다. 가격 정책이 꽤 중요해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데 한번 가격을 올리잖아요? 예, 못 내립니다. 그래서 가격 정책 중요하고 비용 절감해야 된다, 리스크 절감해야 된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장씩 한 장씩 다시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접근하기가 유용한가, 편리한가 이런 내용도 중요하겠죠. 네, 아까 그래프로 보여줬듯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었는데 이런 사항들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을 경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비즈니스 모델은 좋아요. 근데 서비스를 출시했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나도 몰려들길래 들어가서 들여다봤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별게 없어. 그냥 광고만 하고 있고 뭔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나가겠죠.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겁니다. 수요가 없어요. 예, 사람들이 나도 이제 피칭이라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심사하는 자리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같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겠습니다라고 피칭,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만들면 사람들이 엄청 쓸 겁니다. 그래요. 또 왜 그럽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설명을 못하죠. 사람들이 쓸 거라는 거예요.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열정이 아주 뿜뿜합니다. 근데 자기 막연한 생각인 거예요. 네, 수요가 없습니다. 그럼 설명력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자기는 알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던가 또는 코로나 같이 경제적인 불안이 덮치게 된다라던가 내 서비스가 저작권이라던가 특허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는 노출된 상태라던가 또 좋기는 좋은데 이거를 이용하려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을 해야 돼. 사람들이 학습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용이 좀 불편해요. 이거는 정보 구조라 그래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용하는 게 이렇게만 바꿨으면 편리할 텐데 이용이 불편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서비스를 미리 써봐야 이 서비스를 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던가 사용자가 익숙해진 어떤 패턴, 이용 패턴 것들을 바꿔야지만 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라던가 이거는 그냥 내가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던데 걔네들이 왜 실패할까라고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튼튼했을지 몰라도 이런 내용들에서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지피지기 백전백승 타산지석이죠. 여러분들이 뭘 하나 하려고 할 때 선배들이 실패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으면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기술력이 있어도 뭘 시도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해도 시간 낭비다. 어차피 사람들이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를 생각을 해볼 것이냐? 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무슨 서비스다.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설명력이 없으면, 스스로 자신을 설득할 수 없으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다른 서비스와 차별점은 뭐냐? 이 서비스는 누가 이용하고 그들이 왜 이거를 이용을 해야만 하는가? 예, 이 서비스를 누구한테 이용하게 할 건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서비스를 리소스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마케팅이죠. 자,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번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쭉 봅시다. 다음 중에 비즈니스의 논리와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가 가입하면 V 이퀄 N 자승에 의해서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논리와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B2B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B2B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 거기에 커스터머 자리에는 엔터프라이즈, 다른 기업이 들어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B2C라고 하게 되면 나의 비즈니스를 컨슈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커스터머 쪽의 세그먼트에는 그 모델하우스의 고객의 자리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개인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보완적 자산 모델은 내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따돌릴 수 있도록 나를 프로텍트 해줄 수 있는 자산이 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모델하우스에 투자자가 들어왔어요. 좋아요. 그런데 저 안에 있는 건 뭡니까? 뭐 캐비넷이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는 아무한테 안 보여주는 건데 한번 들어와 보시죠. 문을 딱 열어서 들어갔더니 그 안에 군대가 이렇게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네, 자본금이 튼튼하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탁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갖고 있으면 보완적 자산 모델이 된다. 두 번째, 다음 중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 정의, 네트워크 효과, 창출 과정과 가치의 전달 과정, 수익과 지속 가능성. 모델하우스에 9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가치가 들어가 있죠, 가운데.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비즈니스를 운영을 할 때 네트워크, 플라잉 휠 효과를 보려면 grow, get big fast 전략을 쓰라는 얘기가 2번이에요.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렇죠? 아까 우리가 모델에서 봤습니다. 수익과 지속, 비용과 코스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중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추가적으로 자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보완적 자산 모델 설명했습니다. B2C 모델 아까 설명했고, BMC 모델 아까 오스트왈더가 만든 9가지의 블록으로 구성되어진 모델 하우스 개념, 그게 바로 BMC,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종이에다 그린 거기 때문에 캔버스예요. 모델인데 비즈니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BMC 모델이라 그러고, 그거를 스타트업에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고 하는 어떤 서비스, 이런 경우에 적용을 시킬 때는 링 캔버스라는 걸로 확장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지속성 모델은 뭐 그냥 보완적 자산 모델, 또 다른 얘기인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지속성 모델에서 말하는 따돌리기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런 전략이라고 하게 되면 get big fast, 하여간 고객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모아라. 그러면 플라잉 효과에 의해서 고객이 계속 순증하게 될 것이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성장해서 따돌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비스를 하나 런칭을 했다. 가장 핵심은 뭐냐? 빨리 고객으로 확보하라. 그게 핵심입니다. 골든타임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다가 올렸습니다. 앱스토어에 올리면 골든타임이 1주예요. 1주. 요 안에 여러분들이 겟빅 페스트를 이용을 해서 플라잉 힐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일주일 후에는 여러분들 사라집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타이트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 앱스토어에다가 올렸더니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내일 내 앱스토어에 내 어플리케이션이 딱 나타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모레도 계속 떠 있어요. 글피도 계속 떠 있어요. 그런데 5일 지나니까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처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주일 정도는 거기다 띄워줍니다.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계속 사용자가 들어오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러면은 계속 거기다 나버려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주, 3주 거기 뜨는 경우들도 있고, 계속 잘 나가고 있어요. 사용자들이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레코멘데이션, 추천, 탑 이런 쪽 카테고리로 옮겨줍니다. 그럼 그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발견을 해놓고 계속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순증하는 거를 플레이스토어 애플이라던가 구글에서 발견하지 못한다. 데이터를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누군가가 검색을 해서 찾으면 찾아지게 됐죠. 그러나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끌려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골든타임이 일주일이라는 거. 일주일 안에 결정을 봐야 된다. 그러려면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도 같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마케팅은 IT를 전공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인공학부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인데 마케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마케팅이 결국은 전략이에요. 시장. 나를 쇼케이스 하려고 하는 시장. 그 시장에는 커스터머, 고객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내 제품을 자꾸 어필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마케팅인데 마케팅을 학교에서 배우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술력을 가지고 주변의 친구들하고 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업로드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마케팅 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골든타임을 높여서 골든타임이 지나가서 사장되는 서비스가 돼버린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예전하고 달라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컨버전스 융합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4차 산업 시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IT를 모르는 다른 비전공자들이 IT를 알려고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IT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전문 분야도 갖고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라면 의공학이라면 그쪽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요. 또 심지어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IT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적인 마케팅이라는 도메인 지식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도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IT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몰라요. 4차 산업이 되게 됐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은 뭐다? IT 전공자들이다. IT를 전공한 사람들이 주변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술만 갖고 있다가 뭘 자꾸 해보는데 안 돼. 망해. 왜 망하는지를 몰라. 왜냐?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전공자일수록, IT 전공자일수록 이제는 이 주변, 마케팅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다 깊이 있게 알고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같은 눈치를 자기가 느끼고 있어도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5번 BMC 모델을 구성한 9가지 요소들 간의 관계 설명하시고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래서 과제를 내드릴 건데 조는 짜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하세요. 어차피 이게 5일이면은 충분히 저희가 깊이 들어가서 과제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지만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과제를 하려고 딱 해보면 그때부터 막히거든요. 처음 들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막혔을 때 고민을 해보는 것 이거 자체가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산업군을 하나 딱 정하세요. 의공학부면은 의료 쪽이게 되겠죠. 디지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겠고 평소에 자기가 관심 있었던 곳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서비스 기회를 한번 발굴을 해서 기획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과제는 뭐냐? 수업 아직까지 안 배웠어요. ST 아직 안 배웠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발굴을 해내는 것 오늘 과제입니다. 뭘 어떻게 할 건지는 이번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충분히는 아니지만 핵심 위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모델하우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델하우스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델하우스 안에는 최소한 9가지는 설명력을 갖출 수 있는 기기들이 놓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객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설명을 못하면 모델하우스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9가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되어 있어야 고객이 들어오든 투자자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와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그들도 관심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기획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서비스를 기획하느냐. A부터 G까지 나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골든타임이 1주가 주어지는데 그 사이에 마케팅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도 기술력이 좋은 제품이어도 고객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 좋은 게 알고 있는 사람이야 검색해서 들어오겠지만 남들이 막 몰려가니까는 신기해서 따라 들어와서 계속 가입하는 사용자들은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느 시점이냐? 20번에 있습니다. 나중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1번이라는 거예요. 문제 발견.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내가 의공학부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초음파라는 제품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초음파 장비 있죠? 네, 산모들이 병원에 가면 초음파에 있는 프로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예, 아이를 이렇게 스캐닝을 해주면 모니터에 부채꼴 모양으로 아이가 심장 뛰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어요. 산모는 누워서 한 2, 30분 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 소리 들리시죠? 이게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모니터 안에 나의 아이가 3D로 보이면 어떨까요? 달라지는 얘기죠.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고객이 지금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초음파 검진을 받으러 가면 그게 전부니까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모니터 안에 보여지는 AI 모습이 부채꼴 모습이 아니라 칼라로 3D로 아이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걸 한번 본 사람이 부채꼴 모양으로 검진해주는 병원을 찾아갈까요? 아니면 3D로 보여주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할까요? 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고객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찾아내자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차를 타고 운행하고 다니는데 직장에 취업해갖고 돈을 벌어서 차를 한 대 장만했어요. 근데 차를 보니까 일주일에 2번만 운행하네. 나머지 5일 동안은 차를 안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이 5일 동안 안 쓰지만 두 사람이 5일 동안 안 쓰면 10일 동안 차들이 2대가 방치가 되어 있는 셈이고요. 전 국민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남는 시간 동안 차들이 보니까는 돌아다니는 차들보다도 주차장에 세워지는 차들이 더 많아요. 차는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품인데 안 쓰는 시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그냥 차 있으면 됐고 안 쓰면 뭐 안 쓰는 거지 뭐 불편한 게 전혀 없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 공유 경제는 좋지 않겠는가? 차량을 공유하자. 그러면 내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누가 내 차량을 빌려가서 그 차량을 운행을 해갖고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그 수익을 일정 부분 받으니까 나는 앉아서 돈을 버네. 네, 공유 경제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발견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리서치 단계로 들어간다. 조사 단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2차 리서치, 1차 자료 리서치, 2차 자료 리서치 이렇게 되는데 2차 자료, 1차 자료라는 거는 뭐냐면 어, 뭐 인터넷이나 그런 블로그라던가 또는 어떤 논문이라던가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말합니다.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더 비용을 들여서 서베이를 한다라던가 뭐 이런 비용들을 들여서 조사하는 거를 리서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시장의 경쟁 구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장을 잘 모르고서 내가 무조건 이런 문제를 발견을 했다고 해서 만든다고 하면 출시를 했는데 이미 이 서비스를 누가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쪽에 필라이닝 효과를 타서 물려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안 하죠. 남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내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은 만들어 놨는데 내보다 먼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먼저 시작했으면 내가 계속 1위를 할 수 있는 시장인데 들어갔더니 이미 누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결코 1위를 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 경쟁 구도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장 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법무 환경. 서비스를 만들어 놨더니 아까 내가 카카오보다 3년 먼저 예, 유럽향으로 어떤 채팅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런칭을 했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게 국내를 대상으로 만든 거였어요. 국내에다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이제는 예, 채팅 같은 걸 하면서 핸드폰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왜 만들었냐면은 이제 망이 개방이 될 거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KT, LGT, 뭐 SKT 이런 것들을 써도 서로 전화도 가능하고 친구가 SKT를 쓰는지 친구가 LGT를 쓰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통화도 되고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막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SKT 쓰는 사람은 SKT 쓰는 사람들끼리만, LGT를 쓰는 사람은 LGT를 쓰는 사람들끼리만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개방이 되면은 지금같이 편하게 문자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한번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런칭을 했는데 아직까지 만개방이 안 됐어요. 정부에서 망을 개방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통사들이 그걸 원치 않았겠죠.
특히 이제 SKT는 빨리 하자 그러는데 LGT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오픈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더 손해볼 것 같으니까는 계속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망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는 2, 3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 불가피하게 그 망이 오픈되어 있는 유럽으로 가서 런칭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 환경 같은 것들 알아야지 제때 타이밍에 런칭을 한다. 아마 그때 런칭이 됐으면 카카오가 아니라 내가 만든 서비스가 지금 카카오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겠죠. 업무 환경은 중요하다. 이런 것.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인터뷰,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관계자, 내 서비스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하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쓰는 거 있으면 불편한 거 뭐 있으세요? 뭐 이런 것들 있죠. 명동이라던가 이런 데 가보면은 입간판으로 뭐 세워놓고서 스티커를 붙이게요. 이쪽이 좋아 보이면 여기 노란색 스티커 붙여주시고 이쪽이 좋아 보이면 빨간색, 분홍색 스티커 붙여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스티커가 많이 붙여져 있는 쪽이 사용자들이 더 선호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를 들어본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가 모아놓은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가 발견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무 환경이라던가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으니 나의 문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가 정의가 됐으면 이제 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고객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어떤 생활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어떤 접점 요인이 있을 때 내 서비스를 이용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지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에서 고객이 내 서비스를 만드는 접점에서 어떠한 내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는 에, 요구사항 정의라던가 기능 정의라던가 아까 어떤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어, 뭡니까 뭐 요구사항 정의서라던가 설계라던가 이런 쪽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개발 기획 여기에서 말하는 기획이에요. 지금 우리 수업에서 하는 거는 서비스 기획입니다. 그래서 개발 기획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면 WBS 요거는 이제 일을 브레이크다운 시켜서 구조화시킨 다음에 언제는 언제까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은 그 다음에 후속으로 언제까지 이런 일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정보 구조를 설계합니다. 정보 구조라는 거는 뭐냐면 네,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가치들, 결국은 컨텐츠잖아요. 앱이나 서비스에서 보여지는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들을 어디에다가 위치시킬 것이냐라는 것이죠. 첫 페이지에 노출할 거냐 아니면은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보여지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정보구조 설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아까 와이어프레임 해보신 친구 있다 그랬어요. 와이어프레임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에 손으로 끄적끄적 그려보는 거예요. 종이 위에다가. 이걸 와이어프레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옆에다 설명을 하라는 것을 디스크립션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라는 거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엮는 걸 말하고요. 이거를 실제로 내가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 그러면은 결과물을 6개월 후에 봐야 되잖아요. 너무 늦죠. 그러지 말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결과물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 간략하게 하나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거를 프로토타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 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모형을 만들어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를 보기 위한 것들이 프로토타입 제작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WBS 일정을 잡고 프로젝트를 6개월 동안 했어요. 그 사이 우리가 뭘 할 거냐? 브랜딩을 기획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비전이라던가 미션이라던가 전략이라던가 그 다음에 CI 로고라던가 서비스 로고죠. BI, 비즈니스 로고 이런 것들도 설계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이 6개월 후에 끝났으면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나온 버그들을 다 잡고 나면 그러면 앱스토어에다 올리는 거예요. 런칭하는 거죠. 런칭하고 난 다음에는 사용자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사용자가 나한테 와서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피드백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가서 피드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고객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면 뭘 누르고 그 다음에 뭘 누르고 막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피드백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 사용자들이 지나간 경로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면
거기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이 뭐고, 고객이 불만스러운 게 뭐고, 고객이 뭐를 불편해하는 것들이 뭐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나옵니다. 이 VOC,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하는 건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쌓이기 때문에 피드백 분석을, 이런 것들을 해도 되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할 얘기들이 다 데이터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나의 홍보 전략을 짜고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나가고 개선시켜 나가게 되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은 한번 딱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나가면서, 아까 피보팅이라 그랬죠. 내가 서비스를 하나 딱 런칭하게 되면은 대양의 배 한 척 띄운 거예요. 근데 배가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4차 산업시대는 계속 소용들이 친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되기도 하고 비대면이 되기도 하고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줌으로 수업하기도 하고. 예, 줌이 없었으면 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수업 못 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수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코로나를 겪고 줌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이런 게 여러분들 인생에 없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시대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4차 산업시대는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딱 런칭을 해놓은 거는 이러한 바다에다가 서비스를 하나 딱 띄워놓은 거예요. 계속 그 비즈니스 모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파도는 막 치고, 예, 암초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때그때 막 바꿔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네, 그러려면은 비즈니스 모델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런 내용들을 계속 예, 보완해 나가면서 때에 맞게 피포팅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을 거쳐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네, 시장을 분석해야 되겠다. 시장,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물건을 팔고 싶어요. 물건을 팔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시장으로 가야 되겠죠. 시장으로 가던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가게를 하나 입점을 하던가 아니면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그 개찰구 그 근처에다가 가게를 하나 낸다던가. 왜 그래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어떤 시장에 가보면은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저쪽 구석 맨 끝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거기에서도 물건을 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권리금이 싸요. 왜냐? 제품은 좋아도 사람들이 많이 발길이 닿지 않는 거지. 그럼 이왕이면은 권리금이 높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입구라던가 사거리라던가 이런 데다가 화장품 가게를 내도 사람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거기다 가게를 내는 게 낫죠. 가게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일단 구석으로 가는데 구석으로 가면 통계적으로 간판이 몇 달 만에 한 번씩 바뀌는 동네거든요. 나도 몇 달 안에 간판을 내려야 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산이 있으면 좋은 자리, 예산이 없으면 뭐 구석진 자리로 가게를 입점을 할 수밖에 없죠. 인터넷에서 하는 비즈니스는 좋지 않은 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자리라고 따로 있지 않아요.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내가 가게를 내려고 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공급하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있다. 근데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는데 국방색으로 만들었어요. 남자들은 국방색을 좋아하니까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서 화장품을 인터넷에서 판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보고서 기술을 이용해서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분홍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분홍색이라고 하는 남성보다는 여성한 색깔이니까 여성들이 관심을 보이겠죠. 블링블링하고 뭔가 화사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느낌. 저쪽은 분홍색이고 뭔가 남자들이 들어와서 담배 냄새가 풍기는 듯한 느낌. 어디가 매출이 많이 일어날까요? 왜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날까요? 예, 이쪽은 여성들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지만 저쪽은 여성들이 많이 안 들어가죠. 그럼 색깔을 왜 카키색이나 국방색으로 하지 않고 일부러 분홍색으로 했을까요? 네, 시장에 가서 보니까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이더라. 여성들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야지 여성들이 좋아하는 사이트가 되는 거지. 칙칙한 색깔을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왜 이 사이트를 내가 분홍색으로 전체적인 컨셉을 잡았습니까? 네, 시장에 가봤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은 시장이 있어서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죠. 내 고객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가 타겟으로 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느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게 시장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는 비즈니스를 설계를 할 때에 신발 신고 운동화 끈 질게 딱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시장 분석은요. 인터넷에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 지형을 보는 거예요. 그 시장은 어떻게 분석할 거냐? 수업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 뒷짐지고 가서 사거리도 둘러보고 시장 안에도 둘러보고 해서 어디다 가게를 내는가 좋을까? 이건 오프라인에서 하는 일이고요. 온라인에서는 뒷짐지고 가는 게 아니라 SWOT라는 방법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P라는 걸로 또 시장을 분석해요. 그 다음에 시장이 분석이 됐으면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2차 자료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2차 자료가 부족하면 1차 자료로 비용을 띄워서 서베이라던가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조사, 아까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5포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나 기획을 해서 앱스토어에다가 딱 업로드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내 서비스가 잘 되겠네.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갑자기 압박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압박감이 뭐냐? 5가지 압박감입니다. 첫 번째, 내가 서비스를 런칭했더니 나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출시한 많은 업체들이 있더라. 걔네들이 나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나한테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화장품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화장품을 공급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 공급자의 협상력이 나한테 가슴을 옥죄이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화장품을 공급을 해줘야지 내가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팔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장품을 공급해주는 업체가 나한테 납품가를 높이 받는 거예요. 다른 화장품 온라인 사이트 갔더니 나는 100원에 파는데 걔네들은 80원에 팔고 있어요. 고객은 80원짜리를 사러 그쪽으로 가지 내 사이트에 오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공급자가 화장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나한테 공급을 해주면 80원, 나한테 공급을 해주면 60원을 내가 주고 사와요. 근데 저쪽에다 공급을 해줬더니 거기는 70원을 주고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쪽에다 서비스 사장품을 더 좋게 주겠죠. 거기는 70원에 사가서 80원에 팔고 나는 60원에 사갖고 와서 100원에 팔고. 그러니까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예, 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공급 협상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당신한테 내가 60원에 팔 수 있는데 다른 당신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저쪽에서는 나한테 원가 70원을 주고 사가는데 그럼 내가 고민하는 거죠. 그럼 나도 70원에 맞춰줘야 되는가? 60원에 사갖고 오면 물량을 많이 확보를 못 하는데 고객이 들어와서 검색은 되는데 구매하려고 하니까는 구매가 안 되거나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쟤네들은 물량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 다음날 배송되는데 나는 이거를 다시 또 주문 요청해갖고 힘겹게 받아가고서 넘겨주면 5일 걸리네?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협상력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여기 들어왔더니 100원에 파네? 저기는 80원에 파는데 저기는 왜 팔까? 저기가 아무래도 자금력이 튼튼해갖고 물량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는 가격을 낮춰서 많이 팔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똑같은 제품이면 싼 데 가서 사지 뭐. 고객이 나보다 협상력이 더 높아요. 구매자의 협상력이라는 게 나한테 또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런칭을 했어요. 왜냐? 기술 장벽이 높지 않으니까.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신생 서비스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나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한테 또 하나의 위협이죠. 그리고 대체제의 위협. 예, 내가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회사는 온라인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매출의 목표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직접 화장품을 가져다가 립스틱을 자기 얼굴에 그려보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립스틱을 바르지 않아도 그거를 딱 QR코드만 꽂으면 내 얼굴의 입술 색깔을 바꿔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제가 생겨버린 거죠. 대체제의 위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스토어에다가 딱 어플리케이션을 런칭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가피하게 이 5가지의 압력을 받게 돼 있다는 이게 바로 시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떻게 대처할 거냐? 중요하다라는 게 이 마이클 포터 번영하게 돼가는데 이 사람이 말한 5가지의 압력, 포스 이론이라는 거.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진 이론이기도 한데 온라인에서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을 했다. 그럼 이제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첫 단계에 시장을 들여다볼 때 이 마이클 포터의 5포스 이론을 가지고서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 기회 분석 모델이라는 거는 그럼 시장을 어떻게 그 단계적으로 들어가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산업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 안에 있는 고객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경쟁자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나도 들여다봐야죠. 이게 100점 100승.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서비스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5가지를 단계별로 쪼개서 들어가서 시장을 분석하는 게 또 하나의 시장 기회 분석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강아지 키우고 1인 가구들도 늘어나고 하니까 애완견을 많이 이제 키운단 말이에요. 반려견이라 그러죠. 반려묘라 그러기도 하고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한 5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커지고 있는 시장은 뭐냐? 반조리 제품들. 옛날에는 음식을 내가 나가서 사 먹던가 아니면 집에서 재료 정리를 다 도마에서 착착 썰어가지고 재료를 준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시대가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생깁니까? 반조리 제품들. 이마트 같은 데서 가서 보면 점점점 그쪽 코너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 봉지 사갖고 와서 툴툴 털어가지고 끓이기만 하면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산업을 들여다보면 그런 트렌드가 눈에 보인다니. 산업 분석을 하면 그 산업을 쪼개서 시장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쪼개서 그 시장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 화장품을 아까 얘기를 들면은 화장품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서비스를 내가 할 거냐? 아니면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할 거냐? 20대를 대상으로 할 거냐? 30대를 대상으로 할 거냐? 가만히 보니까는 이미 서비스 화장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근데 이 업체들이 보니까 음,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10대를 대상으로 해보자. 10대는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은 없어요. 그러나 20대가 되게 되면 이제 구매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10대 때 자기가 즐겨 들어갔던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공급을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살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그루밍하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제품을 나열해서 매출을 목표로 하지 않고 처음에는 화장품에 대한 장단점 소개, 사상품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블로그 위주로 사이트를 구성을 해서 그런 10대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들이 20대가 돼서 구매력이 생길 때 내가 하나씩 하나씩 제품들을 거기다가 올려놓게 되게 되면 이 내 사이트에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 네트워크 슬라이딩 효과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동 구매가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화장품만 내가 하나만 딱 나타나도 구매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이트 컨셉을 화장품 공급 온라인 사이트 서비스 이게 아니라 10대 애들을 그루밍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로 차별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 고객 분석까지 됐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 중에서도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타겟팅을 분명하게 해놓으면 서비스도 조금 더 구체화가 될 수 있겠죠. 경쟁자 누가 하고 있나? 그들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 전략을 분석을 해보면 그들의 전략이 다 드러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의 핵심 경쟁력은 뭐고 취약점은 뭐고 수익 구조는 뭐냐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게 되게 되면 기본적인 시장 조사는 끝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 내가 차 같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 딱 봤더니 산업 분석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미 시장이 꽉 차 있어요. 남들이 이미 들어와서 차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티가 뜨거운 차, 차가운 차, 미지근한 차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하고 있어 내가 들어갈 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각을 바꿔보는 거죠. 뜨거운 차, 차가운 차만 있느냐? 달콤한 차, 쓴맛차 이런 것도 있을 거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자기가 만들어서 공략해서 들어가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자, 수업 분석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수업 분석, 약자입니다. strength, 나의 강점은 뭐다? W, weakness, 나의 약점은 뭐다? O, opportunity, 기회. 시장이 나한테 제공해주는 기회는 뭐다? threat, 시장이 나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위협은 뭐다?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쪼개갖고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수업 분석입니다. STP는 뭐냐? 지금 내가 수업 분석만 하더라도 한 4시간짜리입니다. 근데 한 장에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STP는 뭐냐? 수업 분석이 됐으면 그러면은 시장에서의 나의 약점과 강점과 시장이 주행해주는 어떤 기회적인 요인들과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시장을 쪼개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는. 전체 시장을 봤으면 이 시장을 나의 전체 대상, 서비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를 쪼개보는 거예요. 연령대로 쪼개보고 아까처럼 아니면 지역별로 쪼개보고 원주만, 강원도만, 서울까지, 경기도권 아니면 우리나라, 해외 이렇게 지역별로도 쪼개보는 겁니다. 성별로도 쪼개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쪼개보는 거예요. 이거를 시장을 쪼개보는 겁니다. 왜? 내가 제일 잘 어필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시장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장을 쪼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쪼개져서 나는 10대 여성 그리고 내가 유통 채널이 전국망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만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딱 세그멘테이션이 됐으면 이제는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내 서비스를 공급할 거냐. 결정이 났죠. 원주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여성을 대상으로 나는 타겟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고등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뭘까? 원주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뭘까? 라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제공할 서비스를 조금 더 투자시켜 나가는 게 프로덕트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TP라는 절차를 밟게 돼요. STP, 세그멘테이션입니다. 한 10분 하고 마칠게요.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쪼개는 겁니다. 애슐리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애슐리라는 레스토랑이 성공했어요. 이유는 뭐냐? 그 전에 빕스라던가 뭐 아웃백이라던가 여러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는데 아까 티 산업을 봤듯이 들어갔더니 이미 딱 강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기가 서비스를 런칭을 해도 레스토랑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각을 틀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에, 그 가성비가 높은 음식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이라던가 뭐 100일째 되는 날 또는 발렌타인데이 때 찾아오는 커플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고객을 본 거예요. 요식업 시장을 들여다보고 고객을 들여다봤더니 이러한 고객 세그멘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합리적을 사람들이 찾는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레스토랑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 때 연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놓은 레스토랑을 만들고 이런 레스토랑의 컨셉을 애슐리 클래식, 애슐리 위드 프리미엄, 애슐리 W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고객들이 뭐 먹으러 갈까? 연인들이 얘기를 했으면 아웃백으로 가느니 애슐리 프리미엄으로 가자. 그랬더니 아웃백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어둡지 않고 블링블링하고 뭔가 이제 기념일도 축하해주고 하는 그러한 음식도 깔끔하고 많지는 않지만 깔끔한 음식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포지셔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 성공 사례가 애슐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타겟팅은 뭐냐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베노플러스라는 먹약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많이 쓰느냐 아이들이 자꾸 넘어지니까는 아이들한테 발라주는 먹약을 이 베노플러스라는 약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약을 아이들한테만 계속 팔았을 때보다 대상을 바꿨더니 더 많이 팔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멍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구매를 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베노플러스를 엄마들이 사가거나 하지 않고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그 이유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먹약을 어린이용으로가 아니라 여성용으로 포지셔닝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하지만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났으면 타겟팅도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서비스의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에요. 보시면 뭐 버드와이저도 있고 밀러도 있고 하이네켄도 있고 맥주들이네요. 이 맥주들을 나도 맥주를 하나 만들어 갖고 사업을 해봐야지. 그러면은 100점 100대예요. 이미 이렇게 꽉 들어와서 강자들이 다리를 잡고 있는데 내가 맥주를 하나 만든다고 한들 사람들이 내 맥주를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맥주를 하고 싶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 형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경쟁사 산업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을 하고 그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더니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보이잖아요. 예, 무거운 맛, 라이트한 맛, 그 다음에 가성비 있는 맛, 프리미엄 맛 이러한 맛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맥주 회사들을 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기존의 맥주 회사들을 이런 기준에서 배치를 했더니 이렇게 되니까 나는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여기에 들어가면 살아나겠구나. 내가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 밀러한테 이기겠습니까? 절대 못 이기죠. 하이네켄 옆에다가 딱 비슷한 모양. 프리미엄이면서 헤비한 맛을 갖고 있는 맛의 맥주를 만들면 나는 하이네켄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는 이런 데를 피해서 이런 데다가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업 분석과 경쟁사 분석을 해서 빈자리를 내가 딱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분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 기획은 시장 분석에서 시작해서 마케팅으로 끝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넷에는 뒷짐지고 가는 게 아니라 5포스 이론을 가지고서 시장을 분석하고 그 이론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지형이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엔 수업 분석을 합니다. SWT 분석을 해서 시장이 나한테 제공해주는 오퍼튜니티는 뭐지만 트레트는 뭔데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의 스트렝트를 이용을 해서 이 오퍼튜니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려면 나의 약점은 뭔가 이런 사각형의 수업 분석을 이용해서 나 자신과 시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으면 그 다음에 STP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쪼개는 거예요. 애슐리처럼. 그 다음에 STP 세그멘테이션이 끝났으면 T가 되는 거죠. 타겟팅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10대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아니면 졸업반을 두고 있는 4학년이냐. 그럼 이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타겟팅이 됐으면 포지셔닝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 4학년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진로, 시험, 취업 이런 것들이 큰 화제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내가 제공을 해주면 전국에 있는 4학년들이 다 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려고 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업 분석과 STP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포지셔닝까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식사들 하시고 오후 시간에 시간을 좀 들여갖고 오늘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아까 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요거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산업군, 의료 쪽이든 공학 쪽이든 아니면 뭐 엑스데이 시장이든 또는 뭐 평소에 관심 있던 드론 쪽이든 뭐든지 간에 그 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러려면은 뭐 2차 자료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1차 자료는 지금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뭐 논문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 전체적인 산업계의 어떤 지형들이 나올 거예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프로도 만들어 놓고 이런 발표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산업을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서비스의 수업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뭐 하나 딱 정하십시오. 네, 나는 학식모지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학식모지에 관련한 시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나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강점은 뭐고, 시장이 제공해주는 그 기회는 뭐고, 약점은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서 매트릭스로 시장을 쭉 한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나의 에, 고객을 분석을 해야 돼. 시장을 분석했으니까 고객을 분석해야 되겠죠. 고객은 STP로 분석한다. 세그멘테이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주에 있는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딱 해놓는 겁니다. 그럼 타겟팅이 끝났죠. 타겟팅이 되고 났으면 그들한테 제공해주는 가치는 뭐가 되겠는가라는 거죠. 내가 관심 없는 분야면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도 가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가치를 발견을 했어도 내가 그거를 제공할 수 있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문제를 발견하려면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을 봐야 될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애견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애견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인공지능 시장을 들여다봐라라고 한들 분석은 할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 예, 포지셔닝을 내가 인공지능을 뭘 할까 거기서 막힐 수밖에 없어요. 포지셔닝까지 제대로 가려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를 분석해서 들어가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을 해줄 때 말이 되겠구나라고 하려면 관심 있는 분야를 봐야 된다.